시어머니가 집안 돈을 다 빼돌리셨어요.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시고 장부도 조작하셨다고요. 온 가족이 정순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런데 정순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고 하는구나. 정순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가 손에 가득 종이들을 들고 나왔다. 유라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치매로 몰아가면서 정순을 속인 며느리와 그에 휘둘린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당할 수 없죠. 정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늘한 가을 바람이 나당의 감나무 잎새를 흔들어댔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며 마지막 희망을 아들에게 건넸다. 민호야, 이게 내가 평생 모은 전부다. 논밭 반 돈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아들을 믿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4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다. 손바닥만 한 수첩에 빼곡히 적힌 가계부의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머뭇거리며 말했다. 4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철없는 소년 같았다. 하지만 석 달 후 운명은 잔인하게 돌변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무모한 판단을 하셨어요? 며느리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차가움이 숨어 있었다. 정수는 방금 전까지 설거지하던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돌아섰다. 그게 무슨... 사업 실패한 게 다 어머니 탓이에요. 왜 하필 그 업체에 투자하라고 하셨어요? 유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비난의 화살을 정순에게 돌렸다. 마치 연기하듯 억울함을 토해냈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치매는 아니시죠? 유라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의심과 비난이라니.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옆에 서 있던 남편 상만과 아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래, 어머니가 요즘 실수가 좀 있으시긴 해. 상만이 어색하게 중얼거렸다. 7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며느리의 편을 드는 자신도 모르게 정수는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을 열자 가슴이 멎을 것 같았다. 침대 위에 어수선하게 흩어진 것들, 50년간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가족 사진들, 남편과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 그리고 비상금을 넣어두던 작은 금고까지. 아, 어머니.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렸어요. 유라가 태연히 말했다.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정수는 바닥에 흩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막내 아들을 안고 찍은 40년 전 사진이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내 평생이 이렇게 쉽게...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달이 흘렀다. 유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집 안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 이 서류들 정리 좀 해드릴게요. 유라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하며 정순의 중요한 문서들을 하나씩 가져갔다. 그 미소 뒤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계산이 숨어 있었지만 정순은 아직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정순은 혼자 남은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오늘도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써내려갔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들이 구겨진 글씨로 페이지를 채워갔다. 거실에서는 민호와 상만의 대화가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혼자 중얼거리시고 민호는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더 묻어 있었다. 유라,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니한테는 조용히 계시라고 해야겠다. 상만도 한숨을 쉬며 동조했다. 50년 전 청혼할 때 그 간절했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정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과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나간 정순에게 이웃 김 씨 할머니가 다가왔다. 정순아, 요즘 집에서 무슨 일 있니? 며느리가 그러던데 내가 요즘. 김 씨.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시선은 의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별일 없어. 괜찮아.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장독대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50년 전 시집 와서 처음 담근 김치독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독들 뿐이었다. 내가 평생 가족 위에 산 게 다 헛수고였나. 정순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갔다. 아무도 듣지 않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 외로운 독백은 가을 하늘 아래 메아리 쳤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야, 우리 집 서류들 어디 있는지. 어머니, 아내 말이 맞으니까 조용히 계세요.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당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깥에서는 며느리와 아들,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자신만 빠진 채로 이른 아침 정수는 비상금을 확인하러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200만 원은 있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보니 절반도 남지 않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혹시나 해서 다시 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유라야, 혹시 여기서 돈 좀?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 마트에서 급하게 필요해서 좀 썼어요. 어차피 어머니, 이제 돈 쓸 일 없으시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마치 당신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듯했다. 그래도 미리 말은 요즘 어머니가 깜빡하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유라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뒤에는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탐욕이 번득였다.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빼앗아가는 것이었다. 며칠 정수는 더 큰 충격을 받다. 집안 장부를 몰래 들여다본 것이다. 이상해. 내가 기억하는 것과 너무 달라. 장부에는 정순이 쓰지도 않은 돈들이 지출로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 용돈, 시어머니 병원비, 시어머니 옷값. 유라가 내 돈을 쓰고도 내가 쓴 것처럼 꾸며놨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이런 배신을 당하면 키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다. 그때 유라가 나타났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유라야, 이 장부가 아, 그거?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시니까 제가 정리해뒀어요.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라는 교묘하게 정순의 말을 막았다. 틀렸다고 하면 치매라고 몰아갈 것이고 그냥 있으면 인정하는 셈이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정수는 숨이 막혔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점심시간. 혼자 남은 정수는 장독대 앞에 나가 앉았다. 차가운 시멘트가 엉덩이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내 평생이 왜 이리도 헛되게 느껴지지? 정순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50년 전, 이 자리에서 젊은 며느리로 시작한 삶이 이제는 버림받은 노인의 한탄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오래전부터 써온 일기장과 남편과의 편지들, 그리고 가계부에 꼼꼼히 적어둔 모든 기록들. 그래, 내가 다 기록해뒀지. 정순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유라가 아무리 교활해도 정순이 평생 습관처럼 남겨둔 기록들까지는 몰랐을 것이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유라가 또다시 정순을 겨냥했다. 어머니,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하셨다면서요? 이웃에서 전화 왔어요. 내가 언제? 어머니, 이제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치매 검사를요. 유라의 말에 상만과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의 마지막 존재감마저 지워버리려는 악랄한 계획이었다. 그날 밤 정순은 홀로 앉아 낡은 일기장을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언젠가 이 진실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리라는 간절한 희망과 함께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폭탄이 터졌다. 다들 들어보세요. 유라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된 연기가 번뜩였다. 시어머니가 집안 돈을 다 빼돌리셨어요.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시고 장부도 조작하셨다고요. 유라의 목소리는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양 떨리고 있었다. 상만과 민호는 깜짝 놀라 정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어머니를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데 정수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래, 내가 그랬다고 하는구나.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손에 가득 종이들을 들고 나왔다. 유라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정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단호했다. 70년을 살아온 여인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낡은 가계부였다. 이게 내가 50년간 써온 가계부야. 한 푼 한 푼 다 기록해뒀어. 여기 보렴. 지난 6개월간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정수는 가계부를 펼쳐 보였다. 빼곡한 글씨로 적힌 모든 지출 내역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건 은행 거래 내역서야. 두 번째 증거였다. 은행에서 직접 뽑아온 거래 내역에는 모든 출금 기록이 선명했다. 유라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변해갔다. 어머니,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이제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세 번째로 꺼낸 것은 일기장이었다. 이건 내가 매일 쓴 일기야. 여기 보렴. 유라야, 내가 언제 얼마를 가져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적혀 있어. 정수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오늘 유라가 급하다며 비상금에서 50만 원을 가져갔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유라가 또 30만 원을 가져갔다. 나에게 이제 돈 쓸 일 없다고 했다. 유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는 네 번째 증거를 꺼냈다. 유라가 조작한 장부였다. 이게 내가 만든 가짜 장부지? 내 글씨체를 흉내내려 했지만 50년간 써온 내 글씨를 누가 따라할 수 있겠니? 정수는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보여줬다. 글씨체의 차이는 누가 봐도 명확했다. 유라야, 내가 내 돈 800만 원을 가져가고도 내가 빼돌렸다고 하는구나? 정순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70년을 참아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유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동안의 교활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내 돈을 훔쳐가고 내가 치매라고 모함하고 가족들 앞에서 나를 도둑으로 만들려 했잖아. 정순의 외침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다.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유라는 벽에 등을 대고 뒷걸음질 쳤다. 그동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쥐처럼 작아진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건 급해서. 나중에 갚으려고. 갚는다고? 언제? 정순의 차가운 질문에 유라는 입을 다물었다.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뻔했다. 그때 정순이 5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유라야. 그런데 내가 훔친 건 내 돈만이 아니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됐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기 보렴. 상만이 아버지. 정순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다. 우리 집 명의가 언제부터 유라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상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지난달에 유라가 당신 도장을 가져다가 서류에 찍었어요. 당신이 감기로 누워있을 때 말이에요. 정순의 목소리는 이제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정확했다. 어머니, 그건 정말. 민호가 경악해서 말했지만 유라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아니에요. 그건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안전하게? 남의 집을 내 명의로 바꾸는 게 안전한 관리야? 정순의 일갈에 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민호야. 내 사업 실패도 사실은. 정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라가 내 사업 자금 중 절반을 빼돌려서 자기 친정 오빠 빚 갚는 데 썼단다. 민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여보, 그게 정말이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유라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정수는 냉정했다. 미안하다고? 나를 치매라고 하고 도둑이라고 하고 가족들한테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놓고서? 정순의 목소리에는 70년을 살아온 여인의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유라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내 돈 800만 원, 집 명예, 민호 사업 자금까지 모두 되돌려 놓아라. 정순의 선언에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상만은 50년 함께 산 아내에게 고개를 숙였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호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쓸쓸했다.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신뢰 대신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단단한 의지였다. 한 달이 흘렀다. 유라는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났다.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정순의 철저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정순은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손에 쥔 호미가 정겨웠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보자. 정순의 목소리에는 7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도 비위 맞출 필요 없는 해방감이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작은 꽃밭도 만들었다. 흙을 만지는 손길이 부드럽고 정성스러웠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가꾸는 것처럼. 어머니,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며칠째 어머니에게 사과하러 오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호야, 내가 미안해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내 마음이 다 아무는 건 아니란다. 정수는 계속 땅을 파면서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원망도 안 해. 오히려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깨달았거든. 어머니,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여서 내 자신을 잃고 살았구나. 이제야 알았어. 정수는 마침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상처가 아닌 담담한 평온함이 있었다. 민호야,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며칠 후 상만이 정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보, 나를 용서해줘. 50년을 함께 산 우리인데. 항만 씨. 정순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 부르기였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각자 편한 대로 삽시다. 정순의 말에는 더 이상 애틋함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정리였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아무도 뒷바라지하지도 아무에게도 뒷바라지 받지도 않고.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저녁을 차렸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아닌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에서는 정순이 심은 상추가 파란 잎을 틔워올리고 있었다.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새싹들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래,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수는 창가에서 자신이 가꾼 밭을 바라보며 이소 지었다. 70년을 살아와서 처음으로 진정 자신만의 것을 갖게 된 기분이었다.
과거의 상처들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정순의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